아, 고맙습니다. 제가 좀 서두를 올려놨는데 차가 생각보다 엄청 막혔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영상으로 초대해 준 주관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주로 이제 그동안 5G 휴대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조금만 올해 제가 요청받은 부분은 요새 3GPP에서 이제 릴리스 20부터 6G에 대한 공격적인 표준화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릴리스 20에서 스타드 아이템을 진행을 하고 21부터 아마 본격적인 워크 아이템을 진행을 할 텐데 6G의 그 새롭게 떠오르는 통신 분야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표준 특허를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6G 통신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G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UCG 시나리오를 어떻게 정해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일단 좀 공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UCG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G 통신에 떠오르는 핵심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그 중에서도 요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G와 차별화가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이 그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AI가 통신 시스템에 또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란 쪽에서도 거기서 지금 이제 위기라고 해서 Red Intelligence Controller라고 해가지고 부분을 이제 AI를 써가지고 최적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는 개념이 요새 AI Native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Native Communication이라는 건 뒤에 자세히 보면 보겠지만 단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AI가 ML이 통신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있던 펑션을 좀 더 최적화하는 그런 약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능을 좀 더 개선해 볼까 이 정도였는데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시스템의 다양한 레벨로 피지컬 레벨의 아주 링크 레벨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웹 스케일의 네트워크 레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셀 간의 어떤 조율하는 핸드오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측면에서 AI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이렇게 통신 성능을 각 부분별로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AI가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6G에서 또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이 그 아이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이제 그동안은 센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과 별도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레이드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이제 통신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면서 통신 시스템 자체가 레이더처럼 어떤 걸 센싱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센싱한 결과를 가지고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예를 들면 이렇게 요새 가장 떠오르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UAV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UAV 쪽으로 통신을 이제 잘 해주고 싶으면 빈포밍을 굉장히 셔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UAV가 날아가는 궤적과 위치와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은 빈포밍 파라미터 같은 걸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센싱한 결과를 가지고 통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이젠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그쪽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 특허 측면에서. 그래서 아이작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특허를 개발해야 할지 이런 거. 그래서 두 부분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아이작 쪽.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상 여기다 포함시키진 않았는데요. 요새 이제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 기술 중에 하나가 NTN 쪽인데 이제 NTN이라고 하면 Non-Terrestrial Network 쪽인데 그쪽도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통신 방식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약간 너무 내용이 많아질까 봐 일단 뺐고요. 그래서 NTN 쪽은 이제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려거나 하여튼 세 부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AI하고 아이젠이라고 저는 잡아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고요. 넘어가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6G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6G의 공식 명칭은 그 IEEE 2030이라고 돼 있고요. 2030년부터 사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사용화 시점보다 한 5년 전부터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화도 하고 표준 특허를 약간 구체적으로 쓰기에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G에서는 기존의 5G 대비 성능이 더욱 향상되는데, 그래서 성능을 향상해서 뭘 할 거냐,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높아지면 뭘 할 거냐를 되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이나 VR이나 뭐 XR 이런 걸 할 때 이게 사람이 이게 가상인데 정말 실감이 있네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은 굉장히 고화질, 그 다음에 입체 영상뿐만 아니라 입체 음향까지도 이게 다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데이터 레이시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데이터 레이트,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낮은 거를 가지고 몰입형 익스피리언스, 좀 더 실감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결하는 디바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 커넥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가 5G에서는 URL이라고 해서 울트라 릴라이블 앤 로 레이턴시 정도였는데, 그보다 좀 더 레이턴시가 더 짧아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5G에서 뒤에 나오지만 HRLC라고 하거든요. 하이퍼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래서 하이퍼 로 레이턴시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이제 요거는 약간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더 향상시킨 개념들이고요, 이런 그 다음에 5G와 차별되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인공지능이 이제 뭐 워낙 요새 AI 많이 하잖아요, 그죠? AI가 정말 여기저기도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AI가 들어가서 통신의 그 각 분야, 각 약간 그 펑션들 아니면 여러 가지 레벨에서의 AI가 들어가는 네트워크 AI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싱이랑 결합하는 부분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G 유시 시나리오인데요. 많이 아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게 세 가지가 5G의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eMBB, URLC, MMTC. 그리고 각각이 eMBB, URLC, MMTC가 이제 확장이 돼서 여기 이머시브 커뮤니케이션은 고속 데이터 서비스. 그다음에 URLC가 점점 더 리퀘어먼트가 높아져 성능이 높아지는 게 HRLC, 하이퍼라는 말이 들어가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MTC가 매시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대규모 IoT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부분이 그 AI가 통신이랑 결합되는 부분, AI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센싱과 통신이 결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를 언제 어디서 제공한다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배경에는 NTN이 여기 깔려 있어요. 그래서 NTN이 들어가서 그 기존의 TN으로 만들던 커버리지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여기 유시 시나리오랑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유시 시나리오 정의가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3GPP에서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표준 기술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새로운 3GPP 표준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고,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특허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표준 특허를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G에서 그 핵심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IT완에서 리포트에 정리된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T완 리포트에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AI 네이티브 통신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AI가 하나하나 어떤 펑션 최적화를 떠나서 그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어떤 경우는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AI가 들어가서 뭔가 개념을 전송하는 개념을 아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요새 굉장히 이제 핫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6G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규격에도 필요한 경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요새 또 하나의 또 흐름이 AI-RAN이라는 또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AI-RAN 쪽에서도 기존의 오란 쪽이랑 다르게 약간 AI를 좀 더 통신 시스템에 녹여 들어가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픈런에서 나오는 RIC랑 AI-RAN에서 나오는 AI는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픈랜에서 오란에서 하는 RIC는 그 기존에 있던 3GPP의 틀을 건드리진 않아요. 3GPP의 규격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3GPP의 규격 내에서 각각의 랜에서 그거를 어떻게 성능을 AI나 ML을 이용해서 좀 더 나아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일종의 그 규격 자체는 건들지 않고 그 안에서 약간 임플리멘테이션이랑 관련된 최적화 부분, 성능 개선 부분을 RIC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란 쪽이고 AI 랜은 그거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것도 넓고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통신을 제공하는데 그게 통신뿐만이 아니라 그 통신 그 시스템 자체가 AI 기능까지도 따로 별도의 AI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일종의 통신과 AI가 같이 병행해서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AI 기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AI 네이티브 통신 기술은 약간 그 AI 랜에 가까운 쪽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색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센싱하고 통신 기술이 이제 결합되는 건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은요. 우리가 레이더 같은 거를 보면은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높아요. 네, 주파수 대역이 되게 높고 예전에는 이제 통신 시스템은 기가헤르츠,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한 3.5기가 정도 됐고 그 5G 표준에서 얘기하는 28기가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해보려고 많이 했지만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 플러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일부 지역만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8기가 통신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은 그 채널 환경이 거의 라인 오브 사이트 환경이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건물들이 많은 곳에는 커버리지 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제 일종의 뻥 뚫린 곳에서는 이제 가능한 거라서 일부 지역만 사용하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5G에서 그 생각하는 그 주파수 대역은 100GHz까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파수 대역이 점점 좀 높아지면은 이 기존에 써던 레이더하고 통신 시스템 주파수 대역들이 공유될 수 있는 높은 대역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6G 같으면 가장 타겟으로 좀 가능성 있게 보는 대역이 7기가 대역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7기가만 되더라도 약간 센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고주파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통신 시스템에서 쏘는 주파수하고 그거를 약간 센싱용 목적으로 신호를 잘 실하게 해주면 그러면 통신 시스템에서 쓰는 게 약간 레이더처럼 센싱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이 이제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게 통신과 센싱이 결합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 시간 자원이 있으면 그 주파수 시간 자원을 가지고 이 센싱용 리소스와 그다음에 통신용 리소스를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센싱을 위한 웨이브폼과 그다음에 통신을 위한 웨이브폼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여기서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들이 다 되게 좋은 특허거리가 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G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게 통신하고 컴퓨팅 아키텍처가 이제 결합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D 기술도 당연히 이제 점점 발달할 거고요. D2D 기술은 그동안은 약간 특수 목적으로만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D2D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앞으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로봇 간에 협업을 할때 걔네들끼리 예를 들어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려면 걔네들끼리 통신이 굉장히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게 매번 이제 기지국이랑 연결돼가지고 어떤 명령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어떤 명령을 딱 수행할 때는 그 다른 이제 센터하고 별로 협업할 일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자기들끼리 통신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D2D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VTX에서 vehicle to vehicle 정도이지만 이게 앞으로 로봇 간의 통신 또는 이제 나중에 그 드론이 이제 군집 주행을 하게 되면 드론끼리도 굉장히 자기들끼리 통신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D2D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뭐 제조 로봇 간에 통신한다거나 요새 뭐 테슬라에서 하는 옵티머스가 나오면은 옵티머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 수백 개가 같이 협업을 할 때 걔네들끼리 뭔가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마 D2D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스펙트럼 효율화 기술이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것도 이제 당연히 에너지 효율 정보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실시간 서비스하고 통신 네이티브 이것도 뭐 당연한 기술의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신뢰성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제 6G 이동통신이 발달할 텐데 그 중에서 약간 기존에 없던 거 아니면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특히 앞에 두 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AI가 단순하게 네트워크 운영을 보조하는 도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쓰였거든요. 네트워크 운영하는 프로토콜이나 여러 가지가 세팅이 딱 돼 있으면은 걔를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최적화시켜서 잘해볼까 그런 게 이제 AI가 사용되는데 그게 아니라 AI가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설계부터 최적화, 운용, 제어 이런 것들에 각각의 필요한 경우에 다 이제 본질적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6G나 그 이후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나 프로토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하고 ML로 합습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좀 더 통신 시스템 성능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AI 통신 시스템이 그러니까 약간 그 옛날에는 AI 개념은 이제 그 통신 시스템을 하기 위한 보조로만 사용됐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통신 시스템 자체, 네트워크 자체가 AI를 잘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로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엣지 서버나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다 묶어져서 그 AI를 잘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곳은 일단은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나눠보면 세계적으로 일단 그 기지국하고 단말 사이에 에어 인터페이스, 흔히 말하는 라디오 액세스 쪽 거기에 일단은 들어갈 거고요.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피지컬 레이어부터 레이어 2의 맥, RLC, PDC, SKP, RRC 그 레이어 전체 곳곳에 AI가 필요한 경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단말기하고 라디오 프로토콜하고 기지국이 묶어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RAN이라고 하는데 그 RAN에도 그 RAN 범위의 넓은 약간 아니면 상위 레벨 그 개념에도 AI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핸드오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셀 간의 인터페런스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나왔던 기지국 간 협력되는 마이보 같은 거 그다음 그런 것들에는 이제 그 기지국 간의 통신하는 레벨이 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 네이티브 RAN에 들어가는 기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면은 AI 네이티브 에어 인터페이스에는 그 실제 이제 그 라디오 액세스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AI가 사용되는 게 기존에는 그냥 약간 그 3PT 보면 릴리스 18에 AI가 좀 들어가는 것들이 보면 CSI, RS 가지고 좀 더 뭔가 최적화하는 이런 것들만 됐었거든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AI가 사람 특성 분석하고 인퍼덴테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의 모든 곳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볼 디텍션이나 에스티메이션, 그다음 맥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RRM 쪽에 다양하게 그 라디오 프로토콜에 필요한 데마다 이제 그 약간 그 특성에 맞는 모델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모델이 적용됐을 때 그다음에 단말기나 기지국이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레벨이 좀 랜으로 보면은 이제 랜 쪽으로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이제 좀 넓은 레이어, 뭐 하이어 레이어 프로토콜이라든지 네트워크 아키텍처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킹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전체로 네트워크 전체로 봤을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폴트 리커버리라든지 에너지 최적화, 스케줄링,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래닝 이런 거에도 좀 더 AI가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언급된 거 외에도 하여튼 AI가 다양한 레벨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젝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로 하는 것들이 객체 탐지, 거리 측정, 위치 측정, 그다음에 트래킹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왔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그 6G 설계할 때는 아이작 개념이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이 아이작에 대해서는 그동안 3GP에서 좀 구체적으로 표준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제 생각에는 아이작의 그 6G 초기 이후에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약간 좀 아주 쉬운 것부터 나올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만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주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이더 기능이라는 센싱이 되려면 고주파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대역이 넓게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덴스한 네트워크가 돼야 될 거고요. 안테나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면 좀 더 정교한 그 센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 센싱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잘 뭔가를 내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으니까 AI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이작에는 개념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에저 센스, 네트워크 자체가 센싱 역할을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기지국에서 있는 인프라나 신호를 가지고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센싱 어시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센싱된 결과를 가지고 통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UAV의 위치나 트래킹 그 궤적을 딱 정확하게 알면 비포밍 파라미터 정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 거 식으로 해서 이제 센싱을 가지고 통신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이작이 실제로 구현될 때는 뭐 스펙트럼 부분, 하드웨어, 프로토콜, 네트워킹 다 이제 결합이 돼서 곳곳에 표준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특허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핵심이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그 3GPP 규격에 어떤 AI 알고리즘을 쓸 거야라는 거는 규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규격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알고리즘, 어떤 모델링을 쓸 거야라고 딱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이 기지국이나 단말기 또는 단말기 간의 통신해서 뭔가가 그 모델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의된 모델을 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시그널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런 부분은 표준에서 써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서로 모르는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AI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AI를 수행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저기 기지국이랑 연결되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RRC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받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 특허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략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개념들을 표준화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 회의를 잘 안 가고 거의 안 가거든요. 거의 가면 아예 안 가죠. 표준화를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안 가는데 이제 저는 특허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기술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약간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규격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3GP 사람들이 이렇게 표준을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특허를 그 위에서 써왔거든요. 굵직굵직하게 개념 넓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보면은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규격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청구한 보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 어프로치입니다. 회사는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넓게 필요한 개념들을 쭉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상황을 팔로우하면서 잘 보면서 이제 거기에 내가 쓴 그 청구항의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청구항을 잘 보정할 거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쁘다 보면은 그걸 캐치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특허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면 나중에 이제 써보면은 그 저랑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님들 하는 말씀이 교수님 그거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특허 하다 보면 항상 오해 나오는 게 기고문이나 기존의 결과가 비슷하게 있었다라고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한 어프로치가 맞았구나 이렇게 된 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작 관련해서는 이제 아이작 관련해서도 지금 표준 특허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스탠다이템, 워크아이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선택하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특허를 쓸 때 보면은 옵셔널이 나중에 시리즈픽에서 이건 옵셔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노멀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를 미리 써놓으면 옵셔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허를 쓸 타이밍 때
이왕이면 이제 시나리오가 되게 복잡한 게 있으면 제일 단순한 거 3GPP에서 표준을 하면 뭐부터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작 같으면은 아이작에 모드가 3개가 있거든요. 이 송신기가 쏘고 자기가 신호를 받아서 하는 그 모노스태틱이 있고, 그다음에 쏘고 나서 받은 저쪽에 있는 단말을 수신하는 걸 가지고 센싱하는 바이스태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애가 쏘면 얘가 여러 애가 여러 그 수신기가 받아가지고 받은 거를 프로세싱하는 멀티스태틱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당연히 슬리피께서 표현할 때는 제일 쉬운 모노스태틱부터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뭐 모노스태틱에서 필요한 건 뭐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써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앞서가겠다면 그럼 바이스태틱은 어떻게 보고 멀티스태틱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좀 해서 그거를 이제 특허를 써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아이작을 관련해서 3GPP에서 표준화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센싱을 할 때 그 필요한 형식, 그 웨이브폼과 통신을 할 때 웨이브폼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특성이. 그래서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3GPP가 한다면은 센싱을 위한 웨이브폼 디자인을 아마 별도로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서 일단 센싱을 위한 웨이브폼 쪽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웨이브폼을 만들어 신호를 보낼 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 3GP에서 포지셔닝 할 때는 PRS, 포지셔닝 레퍼런스 시그널, 그 다음에 뭐 디모듈레이션 할 때는 DMRS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센싱을 위해서 레퍼런스 시그널 디자인이 바뀔 것 같아요. 그 특성에 맞게. 그러면 이제 센싱을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은 어떻게 디자인이 될 거냐 그 부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신기의 캐퍼빌리티에 따라서 그 프로세싱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통신하고 센싱하는 자원을 공용을 한다면 기지국에 있는 주파 시간 자원을 그 쉐어를 쓴다면 그럼 얘를 어떻게 나눠서 쓸 거냐 그리고 센싱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 자원의 할당을 알려주고 그 시그널링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 제어 시그널링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모드에 따르는 그 모드 간의 시그널링 절차 이런 것들도 규격에 아마 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센싱을 어떻게 프로세싱을 각 단말이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건 3DP에 논의를 안 할 거야. 그건 안 하고 센싱 신호를 보내고 어디 자원을 어떻게 해서 결과를 보내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마 3DP에 논의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센싱 알고리즘 자체는 표준 특허로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이건 그냥 물론 이제 되게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그거는 원래 3GPP 논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하시면은 제가 들려는 분들은 너무 자세하게 노출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던데 좀 해도 뭐 더 많이 나오면 좋죠. 이렇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좋을 거 이런 거 하면 좋아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시면 우리나라 또 이쪽에 특허가 많이 나오는 그거로서는 뭐 좋으니까 같이 잘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